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저희 딸이 저희 가족에게 선물해 준 기적 같은 일을 말씀드리고 싶어 이 글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물론 저도 처음엔 그 일이 선물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60을 훌쩍 넘게 살아오면서도 그런 일은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충격적인 일이었거든요. 아주 오랫동안 저희 가족 전체를 힘들게 한 일이었죠. 하지만 다 지나고 보니 저희 딸이 저희 가족 모두에게 선물해 준 기적이었더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드리기 위해 먼저 저희 가족을 소개해 드릴게요. 남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바로 공무원으로 일을 시작해 3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공직 생활을 했어요. 요즘에야 한참 공무원이 철밥통이라며 인기지만 당시에는 그다지 인기 있는 직종이 아니었죠. 하지만 남편은 참 성실하고 순한 사람이라 그 오랜 시간을 한결같이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순이 다 되어가면서 정년 퇴임을 하고 모아놓은 돈으로 막창집을 차렸어요. 젊었을 때부터 자기가 그토록 좋아하던 막창집을 차리게 되어 변함없이 인상 좋은 웃음으로 손님을 맞이하고 있답니다. 그런 남편을 본받았는지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참하고 순한 아이들이었어요.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딸이 하나가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쁘고 실제로 자라는 동안 사고 한 번을 안 치고 효성도 지극했던 천사 같은 아이들이었죠. 두 아이 다 공부를 성실하게 했지만 큰아들은 학교에서도 월등히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고 둘째 딸은 평균적으로 했어요. 나중에 성인이 된 이후엔 아들은 대기업에 딸은 일반 회사에 차례로 취직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제 품 안의 새끼인 줄만 알았던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되어 딸아이는 곧 결혼할 남자라며 사위를 데려오더군요. 아직 26살밖에 안 된 딸이 벌써 결혼이라니 참 세월이 빠르기도 빠르다 싶었어요. 우리 딸이 데려온 사위는 명문대에서 강의를 하는 젊은 교수였는데 한눈에 봐도 사람이 참 똑부러지고 말하는 것도 참 바른 것이 믿음직스러웠죠. 아버님, 어머님, 저희 앞으로 예쁘게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양가 부모님들께도 잘하겠습니다. 제 아내 이렇게 예쁘게 키워주시고 저희 결혼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실망시키는 모습 절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상견례까지 훈훈한 분위기로 마칠 수 있었고 딸아이를 시집 보내게 되었답니다. 결혼식 날에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로 변신한 딸을 보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천사가 따로 없더라고요. 성대한 결혼식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겹경사가 일어났습니다. 저희 딸에게 예쁜 아기가 생겼다는 소식이었죠.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딸은 그날 바로 상기된 표정으로 저에게 달려왔답니다. 내가 엄마가 되다니 너무 신기해, 엄마. 엄마도 나랑 오빠 생겼을 때 이런 감정이었어? 아직 티가 하나도 안 나는데 이 안에 또 다른 생명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벅차. 아이고, 마냥 꼬맹이 같던 우리 딸내미가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는 김서방은 뭐래? 얘기했어? 아니, 아직 얘기 안 했어. 남편은 세미나 갔다가 내일 와. 그때까지 비밀로 했다가 놀래켜 주려고. 근데 아들일까 딸일까? 나 너무 궁금해. 아들이든 딸이든 예쁘기만 할 거야. 너 닮았으면 갓난쟁이 때는 좀 잘 울지도 모르겠네. 네가 어렸을 때 어찌나 울어대던지 왜 한 번은 새벽에 또 울어가지고 너희 아빠가 그래 그래 같이 울 뻔했다고. 아휴 그럼 큰일인데. 이런 걱정도 하고 저런 걱정도 하며 또 궁금증에 눈이 도르르 굴러다니는 딸의 모습을 보니 그 아이의 어린 시절이 또 생각나서 얼마나 제 마음이 뭉클했던지요.
얼마 후 소식을 들은 사위도 뛸 듯이 기뻐하고 또 사돈댁도 너무 좋아했다고 하더군요. 그해 겨울 저희 딸은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답니다. 한동안 온 가족이 저희 손주로 인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손주 커가는 모습, 아들, 딸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6년이란 세월이 지났어요. 언제나 행복한 일들만 가득할 줄 알았던 저희 가족은 한순간에 깊은 슬픔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험한 세상에 우리 가족만 굴곡 없이 평탄하기만을 바란다면 그것도 제 욕심이겠죠. 하지만 너무나 급작스럽게 찾아온 엄청난 비극에 저는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고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비극의 소식을 듣게 된 건 한참 더웠던 어느 열대야였어요. 남편과 저는 밤이 되어도 그날따라 심하게 습한 공기와 열대야로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평온했던 집안에 갑자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바로 사위의 전화였죠. 어머님, 저 지금 병원입니다. 어제 제 아내와 아들이 계곡에 놀러 갔다가 그만 사고가 나서 빨리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운전하지 마시고 택시 타고 여기로 와주세요. 장례식장 3호로 와주시면 됩니다. 뭐? 장례식장이라니? 우리 딸은, 우리 손주는 지금 왜 우리더러 장례식장으로 오라는 건가? 그게 무슨 말이야? 장난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하게. 어제 제가 출근한 사이 아내가 친구들이랑 아이를 데리고 놀러 갔었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계곡물이 불어나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사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고 저는 그대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옆에서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남편이 전화기를 건네받아 사위에게 병원 위치를 바꾸는 저를 데리고 그곳으로 가주었죠. 저는 택시 안에서도 장례식장에서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와 있었던 가족들도 뒤늦게 도착한 사람들도 많았는지 적었는지 또 누가 있었는지 기억도 잘 나지가 않네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예쁜 아이들을 전부 보내버렸으니 제가 정신을 붙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이고, 내 딸. 우리 딸 불쌍해서 어떡하나. 아이고, 난 내 딸 이렇게 못 보낸다. 난 못 보내. 내 딸 못 보내. 우리 딸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아이고, 내 딸. 아이고, 내 손주. 제가 그렇게 오열했다가 혼절했다가 또 오열하기를 반복하는 동안 3일은 후딱 지나가 버리더군요. 그 사이 제 딸과 함께 놀러 갔던 제 딸 친구들도 찾아왔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은 제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하염없이 울더군요. 나중에 듣게 되니 딸아이와 손자는 다슬기를 잡겠다고 계속 계곡물 안에서 더 밑으로 가고 있었다고 해요. 다른 친구들은 제 딸과 손자가 조금 멀어져도 눈에는 보이니까 곧 올라오겠지 하고 잠시 계곡 위쪽에 주차해 놓은 차로 와 있었다는데요. 갑자기 비가 쏟아져 내려 제 딸과 손자를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자 다시 내려와 찾고 또 찾아도 이미 없었다고 합니다. 곧바로 신고를 했지만 급격하게 불어난 강물로 인해 수색 작업조차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결국 그 다음 날이 되어서야 제 딸과 손자를 찾았지만 이미 두 아이는 세상을 떠난 후였던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사위 역시 바로 사고 장소로 달려가 수색부터 모든 과정을 함께 했지만 제정신이 아니라 병원으로 애들을 옮기고 나서야 어른들에게 연락을 드린 거라고 하더군요. 사위도 많이 놀라고 슬펐을 텐데 저는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야 사위에게 위로의 말을, 사위 역시 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넬 수가 있었죠. 그 이후로는 한참 동안이나 슬픔에 빠져 살았답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으려고 해도
뭘 잘 먹지도 못하겠고 잠도 제대로 이룰 수가 없더군요. 그건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몇 개월 후 이런 저희가 걱정이 됐는지 아들 녀석은 회사 근처에서 혼자 살던 살림을 전부 정리하고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부모님과 같이 지내면서 조금이라도 적적함을 달래드리려는 마음이었던 거죠. 아들은 일부러 주말마다 근교에 여행을 가거나 재밌는 영화가 있으면 보러 가는 등 제 부모를 모시는데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참 착한 저희 아들 녀석 때문에 저희 부부는 그래도 조금씩 기운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면서 저희가 완전히 일상을 회복한 이유였어요. 어느덧 40대 초반이 된 아들은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과장직을 달게 되었답니다. 대기업 과장이면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아들이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한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는 우리 아들도 나이가 꽤 많이 차게 되었는데 결혼 소식, 아니 연애 소식 한 번을 듣지 못했거든요. 당연히 아들과 함께 지내는 생활이 행복했지만 한편으로는 얘가 제 부모 모시느라 여자 만날 시간이 없는 건 아닐까, 우리가 아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가 싶은 걱정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아들에게 나가 놀라고 우리끼리 이제 잘 지낼 수 있으니 여자도 만나고 그러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아들은 그저 속없이 웃을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하루는 오랜만에 주말에 시간이 난 아들이 또 저희를 고급진 레스토랑에 데려가더라고요. 뭘 또 이런 식당을 데리고 와? 여기 비싼 거 아니야? 아들, 엄마랑 네 아버지 이제 우리끼리도 잘 지낼 수 있어. 주말엔 너도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여자친구도 사귀고 해야지. 요즘엔 한 달에 한 번꼴로만 엄마 아버지 모시고 있잖아요. 이 정도는 해야죠. 같이 한 집에 살면서 맨날 아침 저녁으로만 인사할 순 없잖아요. 네 엄마가 하는 말도 듣고 너도 여자도 좀 만나고 그래라. 너도 이제 나이가 적지 않은데 언제까지 우리랑 살 수는 없는 노릇이잖니. 안 그래도 오늘 그 얘기 드리려고 모신 거예요. 음식 나오면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버지, 엄마, 저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요. 뭐? 너 여자친구가 있었어? 아들의 폭탄 선언을 듣고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녀석이 무슨 시간이 나서 여자를 만났지? 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그래서 요즘 주말에 약속이 많아졌던 건가 싶기도 했죠. 놀란 눈으로 저와 남편이 쳐다만 보고 있자 아들은 쑥스러운 듯 하나씩 설명을 해줬는데요. 아들의 여자친구는 만난 지 1년 남짓 된 의사라고 했습니다. 사업적으로 크게 성공해 TV에도 자주 나오는 지인의 생일 파티에서 만난 사람이라고 했어요. 워낙 성대한 파티라 저희 아들은 예의상 참석했을 뿐 그다지 그 지인과 친하진 않았고 그건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파티가 얼른 끝나길 바란다는 솔직한 얘기를 하다가 친해지고 가까워졌다며 아들은 간략하게 말했지만 한눈에 봐도 제 여자친구를 많이 좋아한 티가 났어요. 그렇게 얼마 후 아들은 정말로 결혼할 여자친구를 데리고 인사를 시켜주러 왔답니다. 그날 처음 본 며느리는 정말 인터넷 쇼핑몰에 나올 것 같이 늘씬하고 예뻤어요. 피부에서 반짝반짝 광채가 나더군요. 그리고 며느리는 그냥 의사가 아닌 산부인과 원장으로 실제로 TV에 두세 번 정도 나왔을 만큼 알아주는 원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인가 말도 아주 당차게 잘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랑은 그렇게 오래 만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바로 이렇게 결혼을 결심한 거예요? 저희도 소식을 갑작스럽게 들어선지 그 부분이 많이 궁금도 하고 또 걱정도 되던데. 어차피 저도 오빠도 이제 나이도 있고 둘 다 이미 각자의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상태니까요. 두 집안이 또 마침 경제 수준도 비슷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서로 좋은데 망설일 이유가 있나요?
걱정하실 것 없으세요. 그런 자신 있는 모습에 저희 부부는 결혼을 허락했고 저희 아들은 그렇게 늦은 장가를 가게 되었죠. 그런데 사실 저는 처음부터 며느리가 그다지 좋았던 건 아니에요. 며느리는 항상 목소리도 당차고 힘 있는 편이라 좋게 보면 자신감 있어 보일 수 있지만 어른인 제 눈에는 좀 너무 드센 느낌이 들더라고요. 말투만이 문제라면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말의 내용도 문제였습니다. 며느리와는 결혼 전 여러 번 만남을 가졌는데 세 마디 중 한 마디는 꼭 교양 있는 척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어른을 가르쳐 가면서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어머, 이 클래식 너무 좋다. 감정선이 살아있는 게 느껴져. 확실히 난 바흐랑 잘 맞는 것 같다니까. 아버님, 이건 메인 포크고요. 요 옆에 있는 게 디저트 포크예요. 먹던 포크로 디저트 먹으면 역하지 않으세요? 이걸로 드세요, 어서. 아휴, 인테리어가 좀. 어머님, 여기에 이런 카펫은 좀 조잡해 보이는 것 같네요. 그때마다 옆에서 저희 아들이 이건 바흐가 아니라 드뷔시야 라고 고쳐주거나 너나 흘리지 말고 먹어 등 대꾸를 하고 넘어가서 분위기가 그렇게 이상해지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소한 문제 하나하나 전부 쳐내려고 한다면 40을 넘긴 우리 아들이 또 언제 어디 가서 며느리감을 구해올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들을 그냥 별 생각 없이 넘겼어요. 하지만 그런 저의 안일함이 문제를 더 크게 키운 꼴이 됐나 봅니다. 며느리는 정식으로 우리 식구가 된 이후에 점점 더 밑바닥을 드러내더군요. 그것도 단순히 인성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며느리 역할 자체를 안 하려더니 시어머니가 된 저로서는 황당한 일들의 연속이었죠. 제가 가장 처음 겪었던 황당했던 일은 결혼 후 첫 명절에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설 명절에는 아들 부부가 오겠거니 하고 제가 먼저 며느리에게 전화를 해 언제 올 건지 물어봤죠. 그랬더니 며느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못 간다고 하는 겁니다. 저 그날 촬영 있는데요. 당연히 전 명절에 못 가죠, 어머님. 명절에는 명절 특선 방송 많이 하잖아요. 시댁 갈 시간이 어딨나요? 당연히 못 간다니. 그게 당연한 거니? 예. 그래도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당연히 시부모 모실 생각은 해야 하는 거 아니니? 그럼 넌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친정 부모님도 안 모신단 말이야? 그리고 그래. 방송 일정이 생기면 못 올 수도 있지. 그런데 그걸 미리 얘기도 안 하고 너 혼자 독단적으로 그렇게 스케줄을 잡아버리면 어떡하니? 우리한테 먼저 얘기했었어야지. 저희 부모님은 이미 저 명절마다 바쁜 거 아세요. 어머님만 지금 촌스럽게 명절 챙기려고 하시는 거지. 방송 나가게 되면 용돈 빵빵하게 넣어드릴게요. 알았죠? 너 지금 내가 돈 받겠다고 이런 말 한다는 거야? 며느리가 돼서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나이가 어린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그래도 그러려니라도 하지. 넌 지금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애가 지금 이게 뭐 하는 버르장머리냐? 그리고 뭐? 방송 나가게 되면? 너 지금 분명히 방송 나가게 되면이라고 했지? 방송 일정 잡힌 건 확실하니? 이번엔 확실해요. 제가 명절 전이나 후에 찾아뵐 테니까 자꾸 그런 거 강요하지 마세요. 제 나이 운운할 게 아니라 요즘 세대를 어머님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요즘 어디 며느리한테 이런 일을 강요해요. 일하는데 방해만 되고 진짜. 저 환자 봐야 돼요. 이만 전화 끊을게요. 내가 너한테 명절 음식을 하라 그랬어. 가사 일을 도우라 그랬어. 너 오늘 우리 집에 좀 들러라. 네 남편도 같이. 세상에 아주 기가 막혀가지고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화가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저녁이 되자 제 말대로 아들과 며느리는 나란히 퇴근 후 바로 우리 집으로 왔고 아들한테 끌려오다시피 한 며느리는 오자마자 쥐꼬리만한 목소리로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사과를 하더군요. 저는 그날 살면서 처음으로
아들한테 큰 소리로 혼을 냈어요. 어디 시부모한테 명절 일정도 제대로 안 알리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뻔뻔하게 구는 며느리가 있나.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시부모를 우습게 아는 건 남편으로서 네 잘못도 있는 것 아니냐 하고 혼을 냈죠. 아들은 묵묵히 죄송하다는 말뿐이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오기 전에 알아듣게끔 얘기했어요. 다신 이런 일 없게 할게요. 죄송해요. 화 푸세요. 그리고 며느리는 알고 보니 명절 특선 방송에 출연하게 해달라고 촬영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했을 뿐 스케줄이 확정된 것도 아니었어요. 방송에 나가면 홍보 효과가 상당하기에 어떻게든 나가기 위해 길을 쓰고 있는 것뿐이었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며느리에게 또 한 번 훈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명절 당일에 저희 집에 다녀갔죠. 집에 와서도 며느리는 창피한 건지 꽁한 건지 내내 말도 잘 안 하고 눈도 잘 안 마주치더군요. 그날은 명절인데 또 뭐라고 하기도 기력이 딸려서 저도 그냥 넘어갔네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오후에 잠시 외출을 했다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은행에 가야 하는 일이었는데 그만 3시가 다 되도록 출발을 못했던 차라 마음이 급해 종전걸음으로 가다가 보도블럭을 잘못 밟아 넘어지고 만 것이었죠. 나이가 드니 엉덩이부터 무릎, 발목, 손목, 손바닥 아주 온몸이 다 아프더군요. 다행히 곁에 있던 시민분의 도움으로 택시를 잡아타고 다시 집으로 귀가할 수 있었지만 생각보다 세게 넘어져 집에 와서도 꼼짝하지 못했답니다. 저녁에 이 얘기를 들은 아들은 급히 와서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병원에서는 발목 인대가 조금 늘어나고 다른 곳은 근육이 많이 부어올라 당분간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병원에 다니는 것이 조금 문제였어요. 저희 남편은 3년 전 목 디스크의 영향으로 운전이 불편했고 아들은 회사가 너무 멀어 오전 일찍 출근을 했어야 했거든요. 저를 병원에 데려다 줄 수 있는 사람은 며느리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네 산부인과는 저희 집에서 차로 15분 거리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을 조금 길게 써서 저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 다시 집으로 데려오기로 했죠. 솔직히 저라고 그 상황이 달가웠겠습니까? 며느리도 표정을 보니 아주 뚱한 표정이더군요. 어머님, 병원 얼마나 가셔야 해요? 뭐 병원에서는 최소 2주는 이야기하더구나. 2주 정도만 차 타고 다니면 그 이후에는 내가 대중교통을 탈 수도 있지 않겠니? 아휴, 알겠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그 2주 동안 제 운전기사 노릇을 해주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며느리의 직원이요. 한 4일쯤 되었을 때 며느리 차가 와서 타려고 봤더니 운전석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더군요. 타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예전에 결혼식장에서 배웠죠. 한 실장이에요. 저희 며느리는 어디 가고 실장님이 오셨어요. 원장님은 오늘 다른 병원 예약이 있으셔서요. 어떤 병원이요? 저희 며느리가 어디 아픈가요? 피부과에 갔어요. 일주일에 2번은 무조건 가셔야 한다고 하셔서 결국 집 피부 관리하겠다고 시어머니를 다른 사람 손에 맡긴 겁니다. 저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이요. 저는 또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렇지만 저를 데리러 온 직원 입장도 있고 하니 그 자리에서는 최대한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직원분께는 그냥 감사하다는 인사만 여러 번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더욱 화가 나는 일이 또 있었어요. 직원분과 차 안에서 있기가 어색했던 저는 차 안을 뒤적거리며 둘러보고 있었어요. 오히려 며느리가 없으니 그건 편하더군요. 차 안이 또 얼마나 난장판이던지. 그런데 뒷좌석에 겹겹이 쌓여있던 옷더미 사이에서 우편 뭉치가 보이더군요. 그걸 꺼내서 본 저는 다시 한번 기가 찰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거의 다 똑같은 독촉장이었는데 세상에 병원 월세가 엄청나게 연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날 저희 집은 또 한 번 뒤집어졌답니다. 며느리는 그날 저녁 또다시 저희 아들에게 붙잡혀 와서 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죠. 그런데 무릎을 꿇고 한다는 얘기가 되도 않는 변명들 뿐이라 더욱 화가 날 뿐이었어요. 어머님 오해세요. 제가 오늘 점심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렇다고 어머님을 안 모셔다 드린 것도 아니고 직원이라도 시켜서 모셔다 드린 건데 그런 일이 있었으면 미리 얘기를 하던지 했어야지. 그건 제가 바빠서. 됐다. 내가 널 이렇게 또 부른 건 그것 때문만이 아니야. 직원분이 모셔다 준 건 됐고 이게 뭐니? 제가 며느리 앞에다가 그 많은 독촉장들을 툭 던지며 물어보자 며느리 얼굴은 거의 사색이 되더군요. 제 아들은 그걸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며 놀랐고요. 이게 뭐야? 엄마, 이게 뭐예요? 뭐긴 읽어보면 될 거 아니야. 어머님, 이걸 왜, 아니 남의 차를 지금 뒤지신 거예요? 이걸 왜? 너 지금 병원 상태가 그 정도인데 피부과니 뭐니 하면서 돈 쓰고 다니는 거냐? 아들은 며느리에게서 독촉장들을 뺏어서 살펴보더니 너무나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제 아내를 보더군요. 그런 아들을 보니 제 마음도 그리 편치가 않았답니다. 이 방법이 맞나 싶은 생각도 잠시 들었지만 이런 돈 문제는 아예 모두가 보는 앞에서 오픈을 해야 빠른 해결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더 컸거든요. 그리고 그래야 며느리가 두 번 다시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했고요. 이거 별거 아니야. 얼마 안 돼. 저번에 내 친구 성형외과 하는 친구 있지? 그 친구가 출연한 방송만 나도 고정으로 나가면 이걸 몇 배는 벌 수 있어. 너 그 꼴랑 두어 번 나간 것도 선배 땜빵으로 나간 거면서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지금 당장 네 병원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정신 좀 차려. 아들은 불같이 며느리를 혼냈고 며느리는 저희 부부가 보는 앞에서 다시는 과소비를 하지 않고 금전적인 문제를 숨기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고 나서야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며느리는 저를 아주 원망 가득한 눈빛으로 몇 번 보더군요. 아주 도끼가 바짝 오른 듯한 모습이었죠. 그날은 아들이 아주 단단히 혼을 내길래 저는 별말 더 하지 않았지만 사람 되긴 아주 글러먹었구나 싶더라니까요. 밀린 월세는 나중에 저희 아들이 다 내준 것 같아 보였어요. 솔직히 저는 진심으로 며느리가 하루빨리 사람이 되어서 이제 내가 그만 좀 혼냈으면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제가 곧 있으면 칠순을 맞는데 매번 젊은 애랑 씨름하고 실랑이 하기가 여간 피곤하고 힘든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다리가 어느 정도 나은 이후로는 솔직히 며느리한테 그렇게 많이 연락을 하지도 그렇게 잔소리를 심하게 하지도 않았죠. 그래봤자 제 속만 더 시끄러워지니까요. 그래서 웬만한 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겨버리고 말았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는 이 대단한 아이는 기어코 제 뚜껑을 또다시 열어버리더군요. 시간이 조금 지나 아들 부부가 결혼한 지 3년이 되던 해였어요. 3년이나 시간이 지났는데도 전혀 아이 소식이 들려오질 않아 제가 먼저 며느리에게 물어봤죠. 마침 저희 집에 와 있던 차였거든요. 예, 그런데 너희는 결혼한 지 이제 3년이 넘어가는데 어쩜 아이 소식이 없니? 아이요? 전 아이 안 낳을 건데요. 뭐? 아이를 안 낳는다고? 그게 무슨 말이니? 어머니, 이건 정말 아니죠. 지금 저더러 아이를 낳으라고요? 제 나이가 40이 넘었어요. 저 지금 이 나이까지 이 몸매 쉽게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애 낳는 순간 살 다 처지고 제 몸은 완전 골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귀찮은데 요즘 애 안 낳는 게 대세인 거 모르세요? 이미 남편이랑도 다 합의된 내용이니까
강요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너무나 황당했어요. 그런 합의를 봤는데 아들이 저한테 말을 안 했을 리도 없고 무엇보다 그런 생각이었다면 애초에 제가 이런 며느리를 왜 허락했겠습니까? 저는 정말 오랜만에 또 언성을 높이고 말았죠. 아니, 그게 무슨 말이니? 그런 합의를 봤으면 진작에, 어? 결혼하기 전부터 그걸 얘기를 했었어야지. 요즘 애들, 네가 말하는 그런 요즘 애들 같았으면 요즘 시부모한테 가면 될 일이고 난 아니야. 나는 우리 아들이 예쁜 손주 낳고 화목하게 살길 원했다. 우리 아들한테 합의를 봤는데 얘가 나한테 얘기를 안 했을 리가. 아들, 이리 좀 와봐라. 아들. 거실에서 남편과 바둑을 두던 아들은 제 부름에 놀라 달려왔죠. 왜 엄마? 왜 무슨 일이에요? 너 진짜 애 안 가지기로 합의 봤니? 얘 몸 망가지는 거 싫다고 임신 안 하겠다는 거 알고도 결혼한 거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런 합의를 봤다고요? 당신 애 안 가질 거야? 아들은 되려 놀란 눈으로 며느리한테 되물었어요. 그의 며느리는 퉁명스럽게 대꾸하더군요. 내가 결혼하고 나서도 이 몸매, 이 외모 다 유지하겠다고 했잖아. 그럼 당연히 임신은 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걸 몰랐다는 거야? 아니, 다들 상식이 왜 이렇게 없어? 그럼 애 낳고 살처지고 축축 늘어지란 말이야? 그리고 나 TV 타는 의사야. 그것도 원장이라고.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팔알이 다 여잔데 못생긴 원장한테 가고 싶겠냐고. 며느리는 오히려 자기가 황당하다면서 아주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그런 며느리를 보고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아유, 이젠 너희가 알아서 하든지 해라 하는 심정이었죠. 그런데 제 아들은 화도 안 내고 가만히 있더군요. 혼자 가만히 생각에 잠겨 있는데 내심 그 모습이 더 불안했어요. 그리고 그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후에 며느리는 또 아들과 함께 저희를 찾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전과는 뭔가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놀랍게도 며느리가 저희 앞에서 무릎을 꿇었거든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그동안 죄송했어요. 그간 제가 며느리 노릇도 제대로 안 하고 태도도 공손하지 못하고 잘못을 많이 저질렀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 아이도 가지려고 노력할게요. 노산이라 어렵겠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함부로 굴었던 거 전부 다 죄송해요. 아주 얼굴이 반쪽이 되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데 어쩐지 좀 안쓰럽기도 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일주일 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로 크게 싸웠다고 했어요. 그 전주에 저희 집에서 돌아가자마자 아들은 나는 네가 임신할 생각이 아예 없는진 몰랐고 그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이혼하자고 했답니다.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이제와 그런 게 어딨냐며 불같이 화를 냈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서로 심하게 싸웠다고 해요. 아들은 솔직히 그때 이미 아내에 대한 정은 다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네가 결혼해서 집안일이라도 제대로 한 적이 있느냐? 아니면 우리 부모님께 잘하기라도 했냐? 그것도 아니면 최소한 내 도움 없이 혼자서 잘 지내기라도 했냐? 따지듯 물었는데 며느리는 단 하나도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대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정도의 염치는 있어야죠. 며느리는 우리 집안에 특히 우리 아들의 인생의 오점만 될 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데도 막상 얼굴이 일주일 만에 완전히 상해 있는 며느리 꼴을 보니 저도 참 마음이 안 좋더군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긴 싫다고 또 이렇게 꾸역꾸역 사과하는 걸 보니 그래, 앞으로는 더 이상 속 썩이지 않으려나 보다. 그럼 됐지 싶은 마음도 들었고요. 그래서 그냥 며느리를 다시 받아줬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얘기해 주니 고맙구나. 그동안의 일은 그냥 묻어버리고 앞으론 잘 지내보자.
오늘은 이만하고 얼른 집으로 돌아가려무나. 내일 너희 둘 다 출근도 해야 하지 않니? 그날은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사과를 했으니 저도 며느리와 화해를 좀 해볼까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며칠 뒤 며느리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반찬을 꾸려 도시락을 쌌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잘 먹는 반찬들이 있었거든요. 파김치, 멸치볶음, 가지볶음, 무생채 이런 반찬들을 잘 먹길래 새로 좀 만들고 집에 있던 고기 반찬과 젓갈류도 조금 담고 하니 8첩 정도가 금세 채워지더군요. 그래서 며느리네 산부인과 점심시간에 맞춰 도시락을 들고 찾아갔답니다. 예전에 봤던 실장이란 사람이 먼저 저를 알아보곤 곧바로 원장실로 안내해 줬어요. 원장실로 들어가면서 솔직히 저는 며느리가 저에게 굉장히 고마워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진심을 그 자리에서 아주 산산조각을 내더군요. 이게 무슨 냄새야? 어머님이 여긴 왜 오신 거예요? 세상에, 그게 뭐예요? 한 실장, 빨리 창문 죄다 열어. 어머님, 이렇게 말도 없이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그것도 이렇게 냄새 나는 걸 들고서. 아우, 진짜. 아니, 너 엊그제 보니까 얼굴이 많이 상했길래 도시락 좀 싸왔다. 너네 집은 뭐니까 그냥 이리로 왔어. 그런데 너 먹으라고 너 좋아하는 반찬으로 도시락 싸온 사람한테 그게 무슨 소리니? 그것도 일부러 점심시간에 맞춰서 왔구만. 이게 지금 무슨 예의냐고. 설령 내가 네 시애미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 호의를 무시할 수가 있어? 여기 산부인과에 어머님, 산모들이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이런 음식 냄새 풍기면 입덧하는 환자들 난리 난다고요. 아니, 미리 연락이라도 하시지. 왜 연락도 안 하고 오셔갖고 이런 일을 만들어요? 제가 정성스럽게 싸온 도시락을 보고 오만 히스테리를 부리는 며느리를 보고 저는 너무 황당하고 기가 차더군요. 며느리는 가운을 벗고 원장실 문 앞으로 가 방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얘기했습니다. 거기 올려두고 나오세요. 일단. 뭐 하세요? 빨리요. 그게 꼭 내쫓기는 것 같아 기분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저는 며느리가 불러준다는 택시도 마다하고 결국 한마디를 했어요. 그래, 내가 너한테 연락도 없이 찾아온 거 미안하다만 너도 사람 호의 그렇게 무시하면서 짜증내고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다. 그것도 널 걱정해서 찾아온 어른한테. 제가 이렇게 쏘아붙여도 며느리는 짜증스런 미간을 풀지도 않더군요. 저는 너무 기분이 좋지 않은 채로 다시 집에 가는 버스를 탔죠. 아니, 타려고 했어요. 그런데 교통카드가 붙어있는 핸드폰이 없더군요. 정신이 없어 며느리 병원에 도시락이랑 같이 두고 온 것이었죠. 며느리는 이미 가고 없었고요. 그래서 다시 며느리 병원으로 올라갔어요. 벌써 점심시간이 끝나가는지 대기하는 환자들이 많이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더 서둘러 원장실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제가 싸간 도시락을 전부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는 겁니다. 진짜 저놈의 노친네 때문에 미쳐버리겠어 정말. 일부러 나 괴롭히려고 작정한 것도 아니고 사사건건 왜 저러는 거야? 그리고 한 실장도 입구에서부터 이런 걸 들고 있었으면 바로 데리고 나갔어야지. 그걸 들고 원장실까지 들어오게 만들어? 제정신이냐고.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내가 싸준 도시락 전부 버린 거야? 며느리는 저를 보고 잠시 당황하더니 곧이어 더 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왜 또 오셨어요? 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냐고요? 아까 다 충분히 설명드렸잖아요. 핸드폰 좀 놓고 가서 찾으러 왔다. 넌 아까 내가 한 말은 다 하나도 안 들었니? 주말에 와서 사과한 것도 그냥 다 입 바른 소리였어. 네 시애미가 아침부터 싸온 반찬을 지금 전부 쓰레기통에 버린 거야?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래? 오버 좀 하지 마세요.
그럼 이제 환자 받아야 하는데 이걸 그대로 둬요? 오히려 제가 피해자라고요. 어머님이 생각 없이 한 행동 하나 때문에 오늘 진료 전부 망치면 어머님이 책임지실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요. 어머님 도시락 제가 버렸어요. 그래서 뭐 어쨌다고요? 저희가 찾아갈 때마다 더 비싼 거 사드리고 먹여드리잖아요. 근데 왜 이깟 도시락 하나 좀 버렸다고 그렇게 난리냐고요? 네가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 그게 네 시애미가 싸준 도시락 버리고 할 소리야? 내가 아까 한 수 접어 미안하다고 해도 넌 어쩜 얘가 그렇게 지만 잘났다고 난리니? 앞으로 네가 아무리 나한테 미안하다 어쩐다 해도 나는 그 말 도저히 못 믿겠구나. 됐다. 그만하자. 시근덕거리며 원장실 문을 쾅 닫고 나오자 기다리던 환자들이 전부 쳐다보고 있더군요. 저는 그날 바로 집으로 돌아왔고 이번 일은 아들에게 알리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아들이 또 혼낸다고 바뀔 며느리가 아닌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꼭 제 딸이 하늘에서 모든 걸 도와준 것 같았죠. 아니, 분명히 도와준 거였어요. 나중에 모든 일이 지나고 보니 그 일은 저희에겐 기적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그 다음 날 며느리의 병원이 아주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단 한 줄의 기사 때문이었죠. 유명 산부인과 모 원장의 실체를 밝힙니다. 그 기사에는 어디 프로그램에도 나왔던 유명한 산부인과 원장이 사실은 두 얼굴을 가졌으며 실제 병원을 찾아보니 TV에서 보이는 친절한 모습은커녕 자기 시어머니가 싸다 준 도시락을 쓰레기통에 처박으며 고성방가로 싸우더라.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산모는 수술 후 공통적으로 후유증을 호소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알고 보니 바로 전날 제가 며느리와 크게 싸우던 때 대기하고 있던 한 의문의 남자가 있었던 거였어요. 그 남자는 임신한 자신의 아내와 함께 대기하고 있던 기자였죠. 안 그래도 병원 원장이 불친절하고 별로였는데 들리는 소문도 좋지 않던 차에 직접 큰 싸움을 목격하고 기사를 낸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기자가 폭로한 내용은 전부 사실이었어요. 그동안 쌓여있던 환자들의 불만이 전부 인터넷상에 올라오고 며느리가 뒤늦게 아무리 돈을 써서 글을 지으려고 해도 너무 많아서 그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며느리의 병원은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났어요. 환자가 급감했고 심각한 적자를 맞게 되었죠. 결국 직원들 월급도 주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지자 오래 참아왔던 직원들은 며느리를 노동청에 신고해버렸답니다. 나중에 아들에게 들은 말로는 며느리는 자기가 사치스럽게 생활하던 돈만 줄이면 직원들 월급은 충분히 줄 수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갑자기 자금줄이 뚝 끊긴 상황에서 자기도 무서우니까 수중에 있던 돈을 전부 꽁꽁 묶어두고 어떻게든 버티려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까지나 못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거죠. 결국 병원은 문을 닫고 아들 역시 며느리와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몰래 빼돌리려던 돈은 전부 직원들의 밀린 월급, 퇴직금, 이혼 위자료로 탈탈 털리게 되었고요. 그 이혼 소송에는 저도 함께였어요. 아들은 아주 손쉽게 승소를 거머쥐었고 며느리의 작은 잘못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위자료를 최대치로 받아냈습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애원해도 10,000원 한 장도 봐주지 않았어요. 제 아들이지만 정말 한계가 느껴질 정도로 냉철하더군요. 저는 그래도 아들이 걱정되어서 찾아간 건데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며느리의 추악함은 끝이 없더군요. 법원에서 판결을 마치고 아들과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며느리가 서둘러 뒤쫓아 나오더니 저희를 향해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정확하게는 저를 향해 소리를 지른 것이죠. 다 당신 때문이야. 전부 당신 때문이라고. 하필이면 그날 안 하던 짓을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잘 나가던 사람인 줄 알아? 내가 당신만 아니었으면
그 건물을 전부 샀을 수도 있단 말이야. 홍보가 얼마나 잘 되고 있었는데 당신 하나 때문에. 그 기자도 당신이 일부러 깨어낸 거지? 다 알고 그날 일부러 내 기분 잡치게 만든 거 아니야? 맞지? 사람 인생을 아주 망쳐놓으니까 기분이 좋아? 이 더러운 여우 같은 여자야. 악에 잔뜩 받친 며느리를 보니 이미 제정신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으로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를 해줬습니다. 정신 차려, 이 못된 년아. 어쩜 지가 한 악행들 전부 돌려받으면서도 남 탓만 할 생각을 내. 네 말대로 내가 기자를 데려갔다고 해도 그 기자가 하는 말이 전부 사실이 아니었으면 네가 지금 이렇게 벌받을 일이 있었어? 네 병원에서 마음 상하고 잘못 진단받은 환자가 한둘이 아니더라. 내가 아니었어도 너네 산부인과는 어차피 망할 거였어. 그리고 뭐? 건물을 사? 네가 무슨 수로? 아이고, 정신 좀 차려라 얘야. 네 그 씀씀이로는 평생 집 하나, 아니 차 하나도 제대로 못 살 거다. 아주 제 잘못도 제대로 못 보는 천치 같으니라고. 그리고는 혀를 끌끌 차며 며느리를 뒤로 한 채 아들의 차에 타버렸죠. 아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곧바로 차를 출발시키더군요. 그런데 창문 밖으로 쳐다보니 며느리는 그럼에도 분이 안 풀렸는지 뭐라 하며 저희 차를 뒤따라오려다가 그만 넘어져 버렸어요. 그것도 아주 철푸덕 소리가 온 주차장에 다 들릴 만큼 말입니다. 참 가지가지한다 싶었죠. 그렇게 아스팔트 바닥에 껌딱지처럼 눌러붙은 모습이 제가 본 며느리의 마지막 모습이었답니다. 사람 참 안 변한다. 그러니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요즘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는 말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게 들리진 않았거든요. 평소에 저는 누구라도 잘 교육시키고 잘 보듬으면 선해질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제가 틀렸더군요. 그걸 하늘에 있는 제 딸도 알고 이렇게 도운 게 분명해요. 며느리는 어떻게 해서든 내보내야 하는 악인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이 사건으로 저가 하는 짓이 제 발등에 찍는 도끼인 줄도 모르고 못되고 이기적인 짓만 저지르는 며느리를 보고 정말로 사람은 고쳐쓸 수가 없는 거구나. 그게 불가능할 만큼이나 악한 사람도 있구나 하는 걸 제대로 깨닫게 되었어요. 이후 며느리는 후유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의료사고 집단 소송까지 겪게 되면서 더 이상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처참하게 망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으로는 자신의 친정집에서도 하도 돈이 많이 들어가 결국 버림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듣는데 한편으론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착잡하더군요. 이런 제 심정을 아는지 아들은 이혼을 한 이후로 더욱 보란 듯이 잘 살고 있어요. 옆에서 지켜보니 아들도 이런 큰 사건들을 겪으며 심적으로 큰 성장을 이룬 것 같아 보였죠. 성급하게 결정했던 첫 번째 결혼이 크게 실패하고 두 번째 결혼은 신중한 모습이었거든요. 네, 저희 아들은 두 번째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첫 며느리와 이혼한 지는 4년 만이고 이번에 맞이할 둘째 며느리와는 3년간의 연애를 마치고 하는 결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새 며느리와 굉장히 친해졌고요. 천천히 준비한 결혼이니만큼 아들은 미리 저희에게 며느리를 소개해주고 천천히 서로 알아가길 원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무엇보다 저희와 잘 지내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새 며느리는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 참하고 귀여운 아이예요. 자기 부모한테 잘하는 만큼 저희한테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원했던 딱 그런 참한 며느리죠. 우리 아들과 새 며느리는 내년 초에 결혼을 계획해 두고 천천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저희 아들의 새로운 출발을 모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제 아들이 더 이상 힘들지 않고 예쁘게 가정을 꾸려 나가기만을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늘에 있는 제 딸도 분명 도울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역시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